네, 그러면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답안 작성 방법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뭐 암기할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이해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은 그 박정훈 교수님이라고 그 행정법에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거기 사례집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답안의 기본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사안의 포섭을 풍부히 해야 된다. 채점자에게 밥을 떠먹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배점에 맞게끔 100점이고 저희가 답안지가 16쪽입니다. 그래서 10점을 써라 라고 하면 1쪽, 1.6쪽 그러니까 한쪽하고 한 반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객관적인 답안지 체계. 약술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술형은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겁니다.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뭘 써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를 접했을 때는 써야 될 게 정해져 있어요. 뭐뭐의 의, 뭐뭐의 근거, 뭐뭐의 취지, 뭐뭐의 성질, 뭐뭐의 절차, 뭐뭐의 효과 등등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뭐뭐의 의, 근거, 취지, 성질, 절차, 효과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나중에 하나씩 그냥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냥 컨셉을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뭐뭐의 의, 근성, 절효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된다. 사례형 문제는 쭉 주어진 사실관계를 가지고 뭐 권리 구제 방법을 써봐라. 뭐 어떤 처분이 위법한지 논하라. 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본의 목차, 기본 목차는 문제 소재, 법률 규정, 학설, 판례, 검토. 그래서 두음자를 할 때 여러분 가끔 뭐 문학 판검 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눈빛을 보니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례형의 기본 목차예요. 약술형의 의, 취지, 근거, 성질, 절차, 효과를 쓴다면 사례형은 문제 소재부터 검토까지 이르는 과정을 쓰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두음자로 따면 문, 법, 학, 판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목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 목차에서는 이 문제의 쟁점은 뭡니다 라고 밝히는 게 그냥 기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문제의 소재는 사례형 문제니까 어떤 쟁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제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의 쟁점은 뭡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둘째, 그 쟁점에 대한 법 규정, 학설, 판례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본론에 해당되는 거겠죠. 결론, 이런 거에 이 문제의 사안을 대입해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다시 첫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례형의 기본 목차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 법, 학, 판검 이렇게 두음자를 따는데 문제 소재, 법률 규정,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문제 소재에서는 쟁점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 규정, 하나는 학설, 하나는 판례. 이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이러이러하고 관련한 교수님들의 의견은 1설, 2설, 3설 이런 것들이 있고 판례는 어떤 사건에서 결론이 이렇게 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이러이러한데 이 법리를 비춰서 적용을 해보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갑은 승소할 겁니다. 갑은 인용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례형의 기본 목차는 문, 법, 학, 판검이고 각각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이런 내용의 컨셉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례형이니까 어떤 쟁점을 주어지겠죠. 그럼 네가 한번 풀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 뭐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럼 이 결론을 내는 데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갑이 이길 것 같은데요, 갑이 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 학, 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 학, 판은 객관적인 거, 내피셜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이거를 풀 수 있는, 이 쟁점을 풀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 규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긍정이 있고 부정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나는 판례 입장을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판례 입장과 다르게 부정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론 취하고 이 쟁점에서 결론은 뭐뭐가 됩니다. 따라서 뭐뭐가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축법 배우셨을 때 건축신고 배우셨을 겁니다. 오케이? 건축신고. 건축신고 관련해서는 여러분 건축신고라는 거는 국민이 제가 집을 제 땅에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거죠. 근데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너 건축 신고해? 하면 소송 벌어질 일이 없고 피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신고를 했는데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 땅은 사용 수익을 못 한다는 말이냐? 내 땅은 나대지로 계속 가지고 있어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장 나오라 그래. 위에 담당자 나오라 그래. 뭐 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건축신고를 했어요. 근데 건축법을 보시면 건축신고도 뭐 종류가 다양한데 그냥 일반적인 건축신고를 놓고 보면 건축신고를 했을 때 거부를 했다. 국민이 이걸 다투고 싶어 한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까?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예전에는 이 거부가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게 입장이 바뀌어서 처분으로 봤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건축신고의 제도 자체의 해석론이에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 건축신고, 이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국민이 뭔가 알리면 그걸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국민한테 이로운 거죠. 어떤 내용을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너 수리해줄게, 너 그거 해 라고 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면은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컨셉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더라도 대법원 입장에서 뭡니까? 이거는 신고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수리는 의미가 없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송하면 각하. 우선 뭐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패소죠.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법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완전 이 신고 제도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를 보여줬어. 행정법적으로 완전히 정합성이 철철 넘쳐. 우리는 엘리트야.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우 내가 직접 당사자다.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아유 죄송한데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어떡하죠? 라고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신고했던 제도 취지 자체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어. 신고로서 국민의 그 효과가 발생되는 거니까 이거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야. 이런 논리로 밀어붙였는데 이러고 하니까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땅에 건물 못 짓는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노후해버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처분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배울 텐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건축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 건축신고 파트는 행정법 자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거고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사례에 이걸 한번 접목해 봅시다. 갑이 건축신고를 했는데 신고했는데 거부했다.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취소소송이 제기 가능하냐?
논하시오 1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갑이 건축 신고를 했는데 거부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열받아 뚜껑 열린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한번 여기 대입해서 한번 봅시다. 문제 소재, 이것도 간단히 적어볼까요? 문제의 소재. 그럼 쟁점이 뭡니까? 이거는 건축 신고가 처분인지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1번, 오케이? 2번, 법 규정.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3번, 학설. 이런 경우에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처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판례. 과거 처분은 아니었으나 지금은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5번 검토. 나는 어떤 점에서 처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떤 학설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안에서는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이 논리의 그냥 기본 흐름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면 쉬운데 답안지 쓰려면 어려운데 처음에 컨셉은 사례형은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야 돼. 형식을 갖춰야 된다. 형식적인 부분에서. 자, 이렇게 쓰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안 배우면 자, 문법학 판검이 기본 목차인 거를 모르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갑이 돈을 좀 쓴 것 같고 안 하면은 억울하고 그러니까 소송에서 다투는 걸로 해 줍시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목차도 없고 체계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말이야 맞겠지만 교수님이 원하는 체계가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 문법학 판검은 행정법 교수님이 그냥 이대로 수험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정립되어 있는 목차예요. 이걸 그냥 맞다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 컨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내가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쟁점을 보여주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결론을 낸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법, 학, 판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검토할 때는 내가 한 가지 채택해서 포섭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또 뭐 어떤 게 들어있나? 여기서 각 목차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소재라는 목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목을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또는 문제점 다양한 목차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게 문제 소재인 것 같아요. 저는 수험생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소재라고 쓰니까 튀고 싶어서 쟁점의 정리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예시로 여기 파트에서는 어떻게 쓰면 되냐? 뭐뭐와 관련하여 뭐뭐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예시. 그러니까 좀 쉽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안지를 놓고 한번 풀어보면 사람이 욕심이 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난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문제 소재 뭐뭐와 관련하여 뭐가 문제가 된다 라고 쓰면은 그냥 간단하게 치고 나가는데 내가 잘 쓰고 싶어. 나 이번에 꼭 합격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사안은 갑이 뭐뭐한 케이스로 지자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안에서의 쟁점은 뭐가 되므로 나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사례를 멋지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쓰면 멋져 보일지는 모르나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100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짧습니다. 물론 긴 시간인데 100점을 풀기에는 짧다 이 말이죠. 쓸 말이 많더라도 줄여서 써야 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도 하고 목차도 생각해보고 그 쓰는 시간이 거기에 사용하는 시간이 한
10분이든 15분이든 걸리면 85분 동안 또는 뭐 90분 동안 또는 80분 동안 이걸 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막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지금 변호사 시험은 뭐 CBT라 그래가지고, CBT 맞나요? 뭐 이걸 그 컴퓨터로 하는 게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 소재를 처음에는 쉽게 가져가자. 그게 공부 방법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합격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무게 줘서 쓰면은 좋긴 하나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가볍게 내려놓고 쓰는 게 사례 쓰는 연습을 하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쟁점을 가볍게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 관련 법률 규정을 쓰면 좋습니다. 법률 규정은 한 가지 팁인데 저는 법률 규정을 발로 쓰고 항상 같이 써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출제위원이 가점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처분인 뭐 사업 인정, 뭐 수용 재결 이러면은 그 사업 인정은 근거가 몇 조문이다 이렇게 옆에 같이 병행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법 규정은 틈틈이 암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법 규정 그 두 번째로 문제 소재 다음에 써야 되는 게 법률 규정이고 요거는 항상 관련된 조문을 내가 암기하고 앞으로 쭉 정리를 해 나간다. 이런 컨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도 마찬가지죠. 실무는 아직 실무 진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실무에서도 법 규정을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크게 보면 일반 평가와 이 보상, 공적 평가 이렇게 나뉜다고 하면 일반 평가에서도 쓸 수 있는 법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기준 시점, 가격 시점 할 때는 감칙 몇 조, 오케이? 그다음에 저기 뭐죠? 시상 가격 조정할 때는 또 몇 조, 뭐 가격의 균형성 뭐 이런 거 쓸 말들을 정해놓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보상 평가는 더더욱 더 하겠죠. 법의 보상은 토지보상법이라는 근거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목차에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김사왕이랑 같이 실무팀장을 했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요령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규에서도 그 법 규정을 공부를 하시면 여기 적용하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팁이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실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해보면 지금은 다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실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량이 늘어나면 실력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같이 경쟁을 하잖아요. 이게 경쟁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을 4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차에 떨어지고 3년 차에 떨어지고 4년 차에 붙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하우패스가 없었죠. 그때 하우패스가 없었고 독점도 없었고 그냥 내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모아서 개별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이런 독서실 잡아가지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럼 실무 문제를 푸는데 시간 정해놓고 푸는데 어떤 지금 이제 합격한 물론 저보다 늦게 붙었긴 했습니다만은 실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 사람은 계산도 빠르고 이게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경쟁을 실무만 놓고 보면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에서 처음 보는 문제에서 단연차들이 잘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부량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실무를 단연차가 잘하는 이유는 문제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문제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많이 풀면 단연차 4년 공부했다. 김승현 평가사님처럼 월드컵 3번 볼 돈까지 이거 공부하면은 시중에 문제를 다 한 번씩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야 풀어봐 이러면은 한 3년 전에 본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풀으면은 처음 본 사람보다 훨씬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단연차들하고 경쟁에서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건 많이 푸니까. 근데 이제 비상하게 아예 그냥 기출 문제 보면 생뚱맞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저 기준으로 보면은 17회 때 처음으로 리츠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리츠를 쿠키로만 알고 있었지 시험 문제에서 리츠를 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단 말이에요. 리츠. 근데 제가 그때 뭐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년 차에 떨어졌는데 그런 처음 나온 것도 기가 막히게 자료 해석을 해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무 센스가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찬찬히 고민해 보다가 생각해냈던 게 법 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지만 나는 법규정을 그 사람보다 한 글자는 더 쓰자. 그러면 내가 계산에서 밀리겠지만은 0.5점은 만회해서 꼴찌로라도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법규정을 따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법규정을 공부를 하실 때 법규에서 배운 것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보상 파트에서는, 공적평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법규정, 여기 문법학 판검 할 때 법규정에서도 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법규정을 합격을 위한 하나의 저의 칼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문법학 판검이니까 학설 보겠습니다. 학설과 판례가 이제 나눠서 쓰면 되는데, 학설과 판례가 양이 적을 경우에는 같이 이런 거죠. 1번 문제 소재, 2번 법규정, 3번 학설, 4번 판례, 5번 검토. 이렇게 됐는데, 이 학설이 뭐 별로 없고 하면은 3번 학설 및 판례 이렇게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합해서 쓰는 게 뭐 그런 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특이한 거는 이 학설 자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법규에서는 행정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법 시험은 사법고시부터 해서 행정고시,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정법을 하는 그 시험 문제를 하는 고시 시험에서는 워낙 수십 년간 그 교수님들 논쟁이 있고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쟁점에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세 가지,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은 행정법 영역에는 해당하지만 이걸 전공을 하는 교수님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학설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유연하게 정리하려면 문법, 학설 없으니까 문법, 판검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유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경향이 최근에는 좀 약간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뭐 이제 좀 그냥 여담을 좀 보태서 얘기를 하면,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저 이전에 선배님들 공부할 때는 시험 주관을 어디서 했냐면은 국토부에서 했어요. 오케이? 국토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국토부는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컨트롤하지만 감정평가사를 할 때 그때는 옛날이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이 주로 들어갔다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행정법적인 쟁점을 물어보는데 이때는 교수님들이 만든 사실관계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문제 있잖아요. 갑과 을이 부모와 아들이었는데 비행기를 타다가 히말라야 산맥에 추락했는데 동시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할래? 아버지가 먼저 죽었을 때 어떻게 할래?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 어떻게 할래? 이렇게 그냥 사실관계 교수님이 만들어가지고 낸다면 지금 시험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산인공에서 하죠. 산인공은 문제 내는 선수들이에요, 얘들은. 주관하는 게 감정평가사 외에도 수십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얘들은 시험할 때 요리부터 해가지고 다 한단 말이죠. 그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교수님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아까 만든 사실관계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는 시험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논쟁 자체를 극히 싫어합니다. 시험을 했는데 민원이 많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 피곤하고 절대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논쟁이 될 만한 문제를 요새를 없앱니다. 그럼 법규에서 그렇게 하려면 뭘 중심으로 내야 되겠어요? 판례를 가지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 2하고 요즘 정보공개 해가지고 야 채점 기준표 내놔라 이놈아 내가 낸 답안지를 왜 40점밖에 안 냈냐 39.5 채점 한 새끼는 누구냐 별 얘기가 채점 기준표 내놔 이게 객관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피해 가려면 뭘 해야 되겠어? 객관적인 걸 내놔야 된다. 객관적인 거는 만든 사실관계로 가면은 야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판례면 대법원 판례가 있지롱 너 잘못 썼지롱 틀렸지롱 꽈라기지롱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그 경향이 이걸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출제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나온 판례도 있고 지금에 나온 판례도 있고 바뀐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 판례라면 논쟁이 쌓일 수 있지만 최근 판례도 요건 이슈다 요건 내볼만 하다라고 하는 거 생뚱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논쟁은 없애기 위해서. 그럴 경우라면 당연히
이거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설이 쌓이기 전에 문제가 나오는 판례를 가지고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산인공. 출제위원분들 중, 이제 몇몇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 나눠보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가 전문가더라고요, 전문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출제위원분들이 모여가지고 출제 문제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인공에 가서 담당자한테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산인공에서 보고, 지가 평가사 수험생도 아닌데, 이거는 논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약간 더 정밀하게, 또는 논쟁이 없도록, 해석에 이의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컨트롤 다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요즘 이쪽에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논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어떻게 합니까? 뭐 카더라긴 하지만 이론에서도 추상적인 걸 구체화하려고 하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례형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론에서도 사례형이 뭐뭐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뭐 금리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는 게 옛날 스타일의 문제라면, 지금은 뭐뭐뭐뭐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비교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사례형처럼 이론도 나옵니다. 그게 작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사례형처럼 이거 감정서 일부다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짧게라지만 이게 이런 것들도 결국 산인공에서 출제의 경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거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학설보다는 판례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물론 학설도 중요합니다만, 네, 판례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판례는 문구와 키워드 중심으로 기술하면 좋겠다. 키워드가 있다. 판례는 자, 먼저 결론을 외우고 결론을 받아들이고 문구와 키워드를 정리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사정 판결에 전남대 로스쿨 사건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딱 사정 판결 나오면 결론이 뭐? 사정 판결했어. 오케이? 결론은 사정 판결했어. 그러면 문구하고 키워드는 뭐겠어요? 사정 판결로 하게 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외워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 전체적인 뭐 공익, 또는 변호사 시험을 앞둔 졸업생들의 피해,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가 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검토는 이 검토라는 거는 내 생각이 뭡니다 라는 거는, 자, 보시면은 학설과 판례가 있다 그러면 학설은 어떤 대립을 할 거고 판례는 이 학설 중에 어떤 걸 채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검토라는 거는 이런 것들 중에 나는 뭐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적용해 보면 사안의 결론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검토에서는 내가 앞에서 설명한 학설과 판례를 한 번 더 어떤 걸 내가 채택하겠다, 나의 근거가 뭐다라는 걸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그 논리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적용해 봤을 때 결론은 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밥을 떠먹여 주는 것처럼 뭐 해라, 뭐 이런 게 사안의 포섭을 좀 잘 정리를 해줘라. 그 다음에 만연체는 절대 금물, 간결체로 풍부의 기술, 정확한 답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죠. 처분의 효력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쓰면은 잘못된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뭐 위법하다는 거는 효력이 없다는 말이죠. 오케이?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교수님이 원하는 거는 처분의 효력은 물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처분이 위법한지를 설명하시오라면 결론은 처분이 위법하다, 아니면 처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써야지 갑은 승소할 것이다, 갑은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은 물어본 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말들이 가끔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만연체는 절대 금물, 간결체로 풍부히 기술을 해라는 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끝에 다 이렇게 뭐뭐다라고 결론을 낸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로스쿨 갔을 때 제 동기 중에 전작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전작과 나온 친구가 1학년 때 거의 F로 완전 사냥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예시 답안을 보면 뭐라고, 전기과니까 그 친구는 대학교 때 배웠던 게 뭐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전기과 뭐 전선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림 하나 그리고
뭐 X, 뭐 O, X 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뭐 결론 뭐뭐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점 이렇게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스쿨 와가지고 사례형 하는데 갑은 뭐뭐임, 사는 뭐뭐임, 그래서 결론은 뭐뭐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공대호 마치고 앞으로 나와 뭐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뭐뭐 갑은 뭐뭐 했다, 뭐뭐다, 다 항상 끝으로 다로 뭐뭐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 답안 작성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단순히 암기가 안 돼 있습니다. 평가사님, 저는 암기가 안 돼서 답안을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인데요. 답안은 내용적인 암기뿐만 아니라 형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보고 그냥 숨이 턱 막혀서 안 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약술형은 잘은 모르나 내가 뭐뭐의 의취, 근성, 절효를 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례형도 내가 모르면 기본 목차는 문, 법학, 판검으로 내가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안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답안지는 실무 연습을 하시니까 답안지를 한번 보셨을 거고, 답안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줄이 여러 글자, 22줄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줄이 있죠. 나만의 형식이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원하는 형태 같은 내용이라도 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1번 문제 소재 한 줄 띄우고 2번 관련 규정, 3번 학설 판례, 4번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씩이라도 적으면 같은 내용이라도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됩니다. 점수를 잘 받을 거란 말이죠. 같은 내용이라도. 이거는 그냥 내용을 쓴 거지만 이거는 형식을 갖춰서 쓴 논리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문, 법학, 판검, 약술은 의, 취지,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외워서 내가 적용을 해보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글을 쓰는데 누구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줄에 이렇게 쓰는 사람은 한 20자 쓰면은 넘칠 거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28자, 30자를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잘 보이고 싶고 욕심이 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럼 한 줄에 한 40자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형식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근데 이렇게 쓰면 16쪽을 절대로 못 써요. 절대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어떻게 쓰기,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글씨 스타일이나 속도나 크기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예시 답안을 보면 이 형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맞추냐면은 이걸 이렇게 하고 끝에도 일부를 이렇게 맞추고 여기 안에서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24자, 25자를 꾸준하게 쓰고 중간에 목차 사이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문 문제 풀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쓰면은 들여쓰고 앞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잡아서 쓰면 16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들여쓰기, 띄어쓰기 없이 쓰면은 10쪽 쓰면 만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글자 쓰는 속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답안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답안지 대부분 여기 앞에 이렇게 선이 꺼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이 앞에는 목차만 쓰고 내용은 여기 안에서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에 몇 글자 정도 쓰는지 내가 체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정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거를 생각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혼자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GS 스터디 하면서 그룹 스터디 하면서 강사님들 예시 답안 나눠주는데 수험생 중에 잘 썼다고 모범 답안이나 뭐 이러면서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죠. 그러면 와,
너무 잘 썼다. 뭐 이러면서 그때 비교해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썼고 나는 다르게 쓴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해서 조금씩 보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맞는 스타일의 답안은 조금씩 다 다를 거지만 여러분들만의 형식을 갖춰 나가야 된다. 그것도 효율적으로. 16쪽을 쓰기 위해서 어떤 거를 형식으로 할지를 찬찬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게 먼저지만 이해한 다음에 암기도 할 것이고 독종도 한번 해볼 것이고 그룹 스터디도 해보실 거고 우리 이 GS도 하면서 연습을 해볼 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이 안 잡혀서 또는 형식적인 부분을 조금만 보완을 안 해서 100점을 못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 이런 말이 제가 많이 봐서 그런 거고요. 자, 목차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요거 목차의 기호, 목차 기호. 목차의 기호는 로마자 1번, 양갈로 1번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규에서 동그라미 1번 또는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거고 이렇게 쓰면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옛날에 40점짜리로 문제가 턱 던져졌을 때는 세부적으로 내가 논리를 짜가지고 들어가고 하지만 지금은 아까 몇 점이라 했죠? 10점이 15점이란 말이에요. 많아야 2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점당 보통 목차는 5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점당 목차는 4, 5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잡고 여기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목차가 말도 못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논리가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다. 10점을 한 5개 내외로 목차로 생각하시면 된다. 5개가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풍부하게 사례를 쓰려면 나는 목차가 10점당 4개 정도 잡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용을 풍부하게 못 씁니다. 저는 목차 위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5개가 아니라 6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약간 융통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험생들은 별거로 다 싸웁니다. 별거로 다 싸우는데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실제로 이거 가지고 싸운 사람 봤어요. 교수님이 이게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면 야 이렇게 반 완벽히 동그라미 논리죠. 이거는 역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안 맞다는 게 법적으로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든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판결문도 보시면 대법원 판결문도 쓰는 목차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목차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목차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걸 해도 그게 상관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